안녕하십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에 대해 설명하는 THW02 발표를 시작하게 된 18학번 신명진입니다. 저희 조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폴 로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폴 로머는 이번 연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요. 일단 늘어난 소득이 기술 습득으로 이어지는 게 정책의 관건이다. 기술과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내생적 성장 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일단 이런 내생적 성장 이론이 이제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인정받아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이번 연도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폴 로머의 이론은 내생적 성장 이론인데 이제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이란 1980년대에 탄생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다양한 연구 작업의 총체를 포괄하는 성장 이론입니다. 이런 경제 성장을 경제 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이 아닌 이제 경제 체제 자체에서 내부에서 생성된 내생적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제 내생적 성장 이론인데요. 내생적 성장 이론은 이제 구 모델, 솔로 수완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이런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솔로 수완 모델을 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정보가 생성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룩해 낼 때 이런 내생적 성장의 가능성을 제거하게 됨에 따라 내생적 성장에 대해서 이런 내생적 성장 이론의 그 설득력이 강해지게 되었고요. 내생적 성장 이론이 이제 솔로 수완 모델을 보완하면서 등장하게 된 경우는 일단 자본량이 많은 선진국보다 자본량이 적은 후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 성장은 이제 점점 더 높아질수록 체감하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성장 차이는 오히려 계속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솔로 수완 모델은 이런 벌어지는 성장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을 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폴 로머는 수학 체증의 모형을 이제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F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자본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량은 인적 자본과 지식, 사회 전체 자본량, 투입 요소, 그리고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수학 체증의 모형에서 이런 K들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증가하면 자본량 등 여타 투입물에 대한 산출량, 즉 Y, 이 Y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이 생산함수 규모에 따라 체감하는 그 현상을 이 Y가 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증가하는 것을 이제 적용시켜 보정하게 되면 사회 전체 지식량이 많은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이제 체감하는 것을 줄게 되면서 그렇지 못한 후진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게 됨에 따라서 아까 가지고 있던 솔로 수완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폴 로머의 이론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발표를 맡게 된 18학번 윤석규입니다. 저는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이제 수학 체증 모형의 연장선상인 한계 생산성 점근 모형과 그리고 AK 생산함수를 통해서 폴 로머의 내생적 성장 이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AK 생산함수가 무엇이냐면 이제 기존의 존 로윅이라는 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생산함수인데요. 말 그대로 K,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본의 A라는 인적 자본, 그 지식, 사회 전체 자본량을 더한 그런 자본을 그 자체를 자본량으로 삼아서 곱한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와 한계 생산성 체감 모형, 즉 K 알파승 곱하기 N의 1-알파승 이 수식을 더한 것이 바로 이 한계 생산성 점근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Y는 국민 총생산, K는 자본량, 그리고 N은 노동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이 수식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재화는 경합적이고 배제적이다. 그리고 지식과 인적 자본은 비경합적이고 부분 배제적이다. 비경합적이고 부분 배제적인 이런 인적 지식과 인적 자본들은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적 자본과 지식은 한 국가마다 솔직히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일정량을 가지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 역시 일정하고 따라서 그 투입률을 그 무언가를 투입을 했을 때 인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 투입을 했을 때 사실상 그 산출물은 고정된 값을 갖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수식을 설명해 드리자면 자본량이 이제 만약 증가를 한다면 즉 K 값이 증가를 한다면 첫 번째 항 즉 K 알파승 곱하기 N 곱하기 N의 1 마이너스 알파승 이 수식은 이제 투입되는 산출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하기 AK 즉 AK 생산함수를 고정값으로 더해주게 되는데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지식과 인적 자본은 고정된 산출물을 갖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즉 인적 지식 자본은 고정값을 갖게 되고 A의 비율로 인해 결과적으로 AK의 값에다가 이제 체감된 값에다가 AK 값을 더해주면은 선진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체감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후진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점근되는 현상, 즉 GDP가 점근되는 현상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생적 성장 이론의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두 가지 모형으로 보셨다시피 한계 생산의 체감의 법칙으로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이제 생산성 차이는 설명이 불가능하고요. 다음은 이제 인적 자본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성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 이론의 이유고요. 다음으로 이제 초기에 보유한 인적 자본이 높은 나라만이 영구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결론까지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인적 자본이 부족한 후진국들도 기타 자본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교육 정책을 통해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반대로 이제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점은 한 나라의 생산성은 지식과 인적 자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 변수들이 즉 GDP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내생적 성장 이론의 핵심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 로머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로머가 내린 결론은 즉 GDP에는 최종재, 중간재 뿐만이 아니라 연구 부문도 경제성장 모형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인적 자본과 경제 성장률은 정의 관계에 있다. 즉 인적 자본이 증가를 할수록 경제 성장률도 똑같이 이제 비례해서 증가를 한다라고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구 생산성이 높을수록 이제 인적 자본량 역시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여러 선진국들에서 연구와 개발을 타 국가 혹은 자국가에서 선도를 하고 있죠. 또한 이제 연구 생산성이 그렇게 높은 선진국은 후진국보다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폴 로머의 핵심 주장입니다. 즉 국가는 내생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즉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인적 자본과 지식량을 높여야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폴 로머가 이제 주장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폴 로머의 발표였습니다. 다음 발표를 맡은 18학번 박정빈입니다. 2018 노벨 경제학상 두 번째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드하우스의 국적은 미국이며 생년월일은 1941년 5월 31일입니다. 특징은 예외대 교수이며 장기적인 거시경제 분석의 기후변화를 통합한 공로로 2018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드하우스의 업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세인데요. 탄소세는 이미 다들 어느 정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세는 화석 연료에 함유된 탄소 성분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화석 연료 생산 및 이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올려 자발적인 탄소 배출 절감을 유도하려는 발상입니다. 이 탄소세는 노드하우스가 처음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노드하우스는 2도 임계값이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탄소세를 주장하였습니다. 2도 임계값은 향후 10에서 20년 이후에 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이 2도를 넘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이 지구의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요. 이것은 이제 2009년에 코펜하겐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 처음으로 논제가 되었고 2015년 파리 총회에서 결국 안건으로 결정되어 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뮤 지표인데요. 뮤 지표는 이제 경제 후생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GDP나 GNP 같은 국민 소득 총계 지표가 우리 국민의 후생을 측정하는데 불완전함을 주장하면서 이 노드하우스가 만든 지표인데요. 노드하우스는 GNP를 세 가지 방식으로 변형함으로써 이 뮤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지출을 단순히 지출이 아닌 소득, 투자, 중간재 지출로 분류를 하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국민소득 총계 지표에 들어가지 않는 여가와 무임금 노동의 가치 그리고 소비자가 자본재 투자에서 얻는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화의 불편이라고 하는 요인을 감안하였는데요. 이 도시화의 불편은 우리가 도시화를 함으로써 얻는 효용도 있지만 반대로 환경오염이나 소음공해 같은 그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시화의 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드하우스는 이 뮤 지표는 GNP의 가치에다가 여가 시간의 가치와 무임금 노동의 가치를 더한 후 환경적 악영향의 가치를 뺀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만들어서 다른 지표들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여가 시간이나 무임금 노동, 환경적 악영향 같은 가치들이 수량화가 어렵고 기존의 지표와 큰 차이가 없어서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백스톱 기술인데요. 이 백스톱 기술은 기존 기술 활용을 멈추는 새로운 기술을 말합니다. 노드하우스는 화석 연료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공급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화석 연료의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각 전 세계 국가들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기존에 생기던 환경 문제나 경제 문제, 경제 비용 문제 같은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드하우스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이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8학번 엄경입니다. 다이스 모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이스 모델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자면 다이스 모델은 이제 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 환경 정책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경제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컴퓨터로 모델링화해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델링화한 모델입니다. 다이스 모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다이스 모델은 기후가 인간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의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후 모델입니다. 다이스 모델이 나오기 이전에는 기후가 인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만들어진 기후 모델은 꽤 많았으나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양방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기후 모델을 만들었음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경제학적 접근법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다이스 모델이 인과지도인데요. 이 인과지도가 나타내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발생과 그 발생이 어떤 요소들에 미치는지 그것을 인과지도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러한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지를 모델링화한 것이 다이스 모델입니다. 다이스 모델이 모델링 됐을 때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효용의 누적 총합의 최대값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이스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효용을 미래의 효용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효용은 소비함수로 계산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로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효용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이스 모델을 통해서 노드하우스가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산출물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가 증가해서 자본이 축적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노드하우스의 주장을 표로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산출물이 무엇이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이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두 가지의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이 산출물이라고 노다우스는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산출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기후변화 회피 편익이 경제성장 약화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경제성장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면서 기후변화에 대처를 하게 되면은 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기후 문제도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노다우스의 주장입니다. 아래 두 표를 보시면은 노다우스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그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출량 감소 비용 그래프인데요. 배출량 감소 비용 그래프는 우선 X축은 이산화탄소 에너지가 누적되는 정도를 나타내고 Y축은 이에 따라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산화탄소가 특정 정도까지 누적되었을 때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적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너무나 큰 노력을 할 필요는 없고 제한된 정도의 노력만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노다우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그래프인데요. X축은 기후가 몇 도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Y축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이 Y축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가 1도와 2도 사이에서 형성되면은 그 피해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2도씨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피해 정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도씨 임계값 개념도 이 그래프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를 종합해 보면은 경제 성장을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배출량 감축보다 유리하다는 것이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제한된 노력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다우스가 만든 다이스 모델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발전이 가져올 요소 생산성의 상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는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이 효용 최대화를 위해 시행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영향의 크기가 점차 줄어든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다이스 모델은 과학자가 만든 모델이 아닌 경제학자가 만든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는 과학 모델이 아닌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모델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스 모델은 과학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즉 다이스 모델의 가장 큰 의의는 우선 첫 번째로 과학적 분야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체계로 설명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드하우스가 노벨상을 타게 된 계기가 정확히 무엇이냐면은 최초로 이제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적 접근법을 사용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 또 다이스 모델은 매년 미국 환경청에서 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 그 비용이나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이스 모델은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미 충분히 검증된 훌륭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번에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